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2026년 이후의 투자 지도를 새로 그려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격변의 시기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마치 두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과 같은데요. 하나는 경제안보라는 이름의 생존 본능, 다른 하나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미래를 향한 열망, 이런 거죠. 그렇죠. 굉장히 거대한 두 축입니다. 그런데 이 두 톱니바퀴를 상상도 못할 속도로 돌리는 AI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힘들이 서로 충돌하고 또 융합하면서 어떤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지형도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안보와 지속 가능성 그리고 AI 이 세 가지 축이 서로를 밀고 당기면서 만들어내는 다차원적인 방정식을 풀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하나만 봐서는 절대 그림을 볼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모든 게 다 얽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거대한 톱니바퀴, 경제안보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효율성, 세계화, 이게 거의 진리처럼 여겨졌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싸게 만드는 게 최고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갑자기 안보라는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인 단어가 투자의 최전선으로 떠오른 걸까요? 그게 팬데믹과 또 최근의 지정학적 갈등들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정말 값비싼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 공급망 대란 같은 거요? 바로 그거죠.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국가의 모든 생산을 맡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생각해보면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고 요소수가 없어서 물류가 멈출 뻔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이제 경제는 단순히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임이 아니게 된 거예요. 공급망, 핵심 자원, 기술 패권을 지켜야 하는 말 그대로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아, 나토 회원국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국방비를 늘리고 또 미국과 유럽이 자국의 공장을 다시 짓는 리쇼어링에 거의 사활을 거는 것도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됐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그 비용은 결국에는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결국 경제 안보라는 이름 안에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우리가 그냥 감수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이걸 구조적인 위험 프리미엄에 대응하는 움직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구조적인 위험 프리미엄이요.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이제 안정성이라는 이름의 보험료를 전 세계가 함께 내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죠. 보험료라는 비유가 와닿네요. 그리고 이 보험료는 결국 새로운 공장을 짓고 물류 시스템을 싹 다 바꾸고 또 관련 기술을 투자하는 그런 장기적인 자본 지출, 즉 캐펙스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구조적인 위험이라는 게 핵심 자원의 쏠림 현상과도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니까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정말 현실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AI나 전기차 모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희토류 있잖아요. 네네.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0%를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60% 상당하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첨단 기기의 두노라고 할 수 있는 이 최첨단 반도체는요, 약 90%가 오직 대만 한 곳에서만 만들어집니다. 90%요? 잠깐만요. 90%라는 건 거의 전부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상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아니,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스마트폰, 제 앞에 있는 컴퓨터, 거의 모든 것의 운명이 맞습니다. 한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에 달려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생각해보니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갑자기. 바로 그 지점입니다. 특정 지역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첨단 산업이 그대로 멈춰설 수 있다는 그 공포. 그게 지금 각국 정부와 기업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반도체, 희토류, 그리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이제는 군사력만큼이나 중요한 안보의 영역이 된 겁니다.
에너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자료에서 LNG, 즉 액화천연가스의 역할을 아주 흥미롭게 분석했던데요. 네, 맞아요. 보통은 그냥 화석 연료 중 하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거의 전략 무기처럼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LNG가 가진 그 이중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 경제 안보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이에요. 경제 안보요? 네,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하고 아시아는 대기오염이 심한 석탄 발전을 줄여야만 합니다. 이 두 거대한 수요처가 동시에 미국처럼 지정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 LNG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아, 서로 다른 이유지만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군요. 러시아를 견제하고 또 석탄을 줄이기 위해서. 정확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LNG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그 두 번째 톱니바퀴와도 아주 절묘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바로 그 지점이 궁금했습니다. 바로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LNG를 흔히 브릿지 연료, 즉 다리 역할을 하는 연료라고 부르거든요. 잠깐만요. 브릿지 연료라는 말이 흥미로우면서도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결국엔 화석 연료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속 가능성의 일부로 본다는 게 시장에서 정말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점인가요? 뭐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은 없나요? 물론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고요.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측면이 지금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요? 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전력망 전체를 안정적으로 책임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간헐성 문제도 있고. 맞습니다. 그 중간에 공백을 메워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그래도 석탄보다는 오염이 훨씬 덜한 LNG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안보를 위한 탈러시아 수단인 동시에 지속 가능성을 위한 탈석탄 수단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이런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말 절묘한 포지션이죠. 이런 거대한 변화를 위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돈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보고서에 나온 세 가지 숫자만 봐도 이 흐름이 얼마나 거대한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북미 지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 투자액입니다. 이게 2021년 이후에만 무려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와, 1조 7천억 달러요? 잠시만요.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2,300조 원이 넘는 돈인데 정말 상상이 잘 안 가는 금액이네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게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실제로 공장을 짓고 설비를 옮기는데 이만큼의 돈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구호가 아니라 이미 현실인 거죠. 둘째는 글로벌 에너지 투자입니다. 2025년까지 3조 3천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와, 그건 더 크네요. 네, 이건 에너지 독립이라는 경제 안보 목표와 저탄소 전환이라는 지속 가능성 목표가 합쳐진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유럽이었죠. 맞습니다. 유럽의 재무장입니다. 2030년까지 EU의 국방비 지출이 8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200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국방비 지출 항목에서 특히 사이버 보안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IT 부서의 일,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방어의 기술, 디펜스 테크로 격상됐습니다. 방위 기술이요? 네, 국가의 전력망, 금융 시스템, 군사 기밀까지 모든 게 디지털화된 지금 시대에 사이버 공격은 미사일 공격만큼이나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따라서 사이버 보안은 이제 경기를 타는 IT 투자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꾸준히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 영역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면 경제안보라는 건 결국 자국과 동맹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방위력을 키우는 어떻게 보면 좀 배타적인 움직임처럼 들립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동시에 전 세계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름 아래 기후위기 같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이 두 가지 서로 좀 충돌하는 방향성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이 지점에서 지속 가능한 투자의 현실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충돌과 타협의 지점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에 ESG 투자가 좀 주춤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거품이 꺼진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걸 성숙 과정이라고 재해석합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착한 기업이라는 막연한 라벨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재무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이걸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이상주의를 넘어서 현실주의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그런 사업 모델보다는 지금 당장 기업들이 겪고 있는 높은 에너지 비용이나 공급망 불안 같은 현실적인 고통, 보고서에서는 크리티컬 페인 포인트라고 표현하는데요. 핵심적인 고통 지점. 네, 이런 고통을 해결해주고 실질적인 비용 절감, substantial cost savings를 가져다주는 기술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 지속 가능성이 돈이 되는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단계로 들어섰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거대한 테마 안에서도 그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네요. 당연하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이미 기술이 성숙해서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전력망, 에너지 저장 같은 분야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미 검증된 곳에 먼저 집중해라. 네. 반면에 수소나 탄소 포집처럼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분야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드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전략으로 삽과 곡괭이 전략을 제시합니다. 아, 그 유명한 이야기요. 골드러시 때 금을 캐는 사람보다 그들에게 청바지랑 삽을 판 사람이 진짜 돈을 벌었다는? 바로 그겁니다. 전기차나 풍력 터빈 같은 최종 제품 시장은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변동성도 크잖아요. 그렇죠. 승자 독식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제품들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핵심 부품, 소재 혹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스트림 기업들은 어떨까요? 아, 시장 자체만 커지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시장이 커지기만 하면 이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바로 에너지 전환 시대의 삽과 곡괭이인 셈입니다. 지속 가능한 투자의 범위를 탄소 너머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세 가지 영역을 짚어주셨죠. 네, 첫 번째가 순환 경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버리지 않고 이걸로 바이오가스나 친환경 비료를 만드는 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네. 폐기물 처리 비용은 아끼고 또 새로운 제품을 팔아서 돈은 버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순환 경제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위험과 적응, Physical Risks and Adaptation이었죠. 이건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산불 같은 재난 복구 비용이 미국에서만 연간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1,300조 원이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지출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죠? 돈이 더 많이 드는데. 이 격차가 결국 사업 중단이나 보험료 폭등 같은 2차, 3차 비용으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요.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HVAC이나 물관리 인프라, 재난 예측 기술처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솔루션을 가진 기업에게는 거대한 기회 시장이 열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물 스트레스, 워터 스트레스. 이건 정말 가장 과소평가된 위험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보고서도 그렇게 단언합니다. 제가 보고 정말 충격받았던 사실은 앞으로 지어질 새로운 데이터 센터의 3분의 2가 물 부족 지역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3분의 2나요? 네, AI, 반도체, 식량 생산 이런 핵심 산업 모두가 물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이 미래 산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죠. 자,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느낌이 듭니다. 경제 안보,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 모든 판을 흔들고 있는 AI 엔진. AI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판을 바꾸고 있나요? AI가 전력 시장의 수요 공급 방정식을 완전히 새로 쓰고 있습니다.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가 정말 어마어마한 전기를 소비하기 때문인데요. 얼마는 많이 쓰길래요? 현재 미국 전체 전력의 약 3%를 쓰는 데이터 센터가 2030년에는 8%까지 그 비중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3%에서 8%요?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네요. 8%면 거의 웬만한 국가 하나가 쓰는 전력량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긴급한 병목 현상, 얼전트 버틀렉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빨리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하느냐, 즉 전력 공급 속도, 스피드 투 파워가 AI 패권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전기를 어디서 어떻게 가장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겠네요. 발전소 짓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닐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단기 투자 전략이 명확해집니다.
보고서가 발전원별 배치 속도를 아주 흥미롭게 분석했는데요. 네. 원자력은 허가와 건설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빨라야 2030년대 중반 혹은 그 이후를 봐야 합니다. 너무 머네요. 그리고 천연가스 발전소도 터빈 공급망 문제 때문에 2029년은 되어야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럼 당장 쓸 수 있는 건 뭔가요?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2026년부터 대규모 배치 가능한 사실상 유일하고 가장 빠른 옵션입니다. 아, 결론적으로 AI가 촉발한 전력 대란의 그 긴급성이 단기적으로는 자본이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에 집중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정확합니다. AI라는 경제 안보 이슈가 지속 가능성의 대표 주자인 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속화시키는 완벽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네요. 네, AI가 기술 패권의 문제인데 그 AI를 돌릴 전기를 만드는 것이 에너지 전환의 문제가 되고 또 그 긴급성 때문에 가장 빠른 해법인 재생에너지로 자본이 쏠리는 완벽한 구조가 형성된 거죠.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여기에 또 다른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빨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인구 통계학적 딜레마, 즉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입니다. 노동력이요? 네, 미국과 유럽의 전력 산업은 숙련공이 지금 심각하게 부족하고 기존 인력은 아주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이 분야에서만 75만 명 이상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75만 명이요? 엄청난 숫자인데.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요? 설상가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은 전통적인 화석연료 산업보다 평균 2.5배 이상 노동 집약적입니다. 2.5배나요? 네, 건설부터 유지보수까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와, 이 부분은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인간을 대체할 거라고 했던 그 AI 기술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AI를 돌릴 에너지를 만들 실제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 발전의 예측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해결하기 어려운 인력난이 또 다른 기술 투자를 강제하는 동인이 됩니다. 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요. 네, 결국 사람의 일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적은 인력으로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기술, 예를 들어서 전력망을 최적화하는 자동화 솔루션이나 유지보수 로봇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노동력 부족이라는 이 시스템의 제약이 새로운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거대한 기회가 되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AI, 에너지, 그리고 물의 연결고리, 보고서에서 말한 연동 리스크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데이터 센터가 물을 엄청나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네, 물 부족 지역의 3분의 2가 지어진다고. 네, 결국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두뇌인 동시에 그 엄청난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끊임없이 마셔야 하는 몸과도 같습니다. 아, 두뇌와 몸, 그렇게 비유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둘 중 하나만 부족해도 바로 멈춰 서는 거죠? 맞습니다. 이 연동 리스크는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정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할 때 전력뿐만 아니라 물 확보 가능성과 그로 인한 리스크까지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반대로 물 사용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센서나 수처리 솔루션 기업의 투자 매력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와 복잡한 연결고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에 주목해야 할까요? 보고서는 특히 사무시장의 기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적 변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보 비대칭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모시장의 기회가 많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사모신용입니다. 사모신용이라면 좀 생소한데요. 그러니까 일반은행 대출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망한 기업들에게 말하자면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장?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와, 완벽형 설명이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에너지 전환 부문에 아주 심각한 자금 수급 불균형에 존재하는데요. 지난 10년간 지분 투자, 즉 PE에는 7,810억 달러가 몰린 반면에 부채 투자, 그러니까 사모신용에는 고작 610억 달러만 조달됐습니다. 와, 10배 넘게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돈이 필요한 건실한 기업은 많은데 빌려줄 곳이 부족한 이 시장의 비효율성을 활용해서 프리미엄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인프라와 사모펀드 PE인데 여기서도 공통적으로 중견시장 미들마켓을 강조하더군요. 굳이 중견시장을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조 단위 자금이 몰리는 아주 큰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죠. 아, 먹을 게 별로 없다.
맞습니다. 오히려 규모가 조금 작은 중견 시장의 인프라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시대의 비용 절감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알짜 중견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공공시장, 즉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요? 채권 투자자에게는 그린본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린본드요? 네, 친환경 프로젝트에만 자금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포트폴리오에 이걸 편입하면 유동성이나 수익률을 크게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성 테마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또 분산 투자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방대하고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긴 분석을 종합해서 보고서가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투자 권고 5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 수요 기반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선점하라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빠른 전력 공급 해법인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그리드 최적화 솔루션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네, 첫 번째. 둘째, 시스템의 제약을 활용해 기술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전력 산업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그리드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노동력 부족이 오히려 기회다. 맞습니다. 셋째, 사무신용 시장의 비효율성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 분야 부채 시장의 극심한 수급 불균형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네. 넷째, 리스크와 수익이 일치하는 적응 솔루션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물리적 위험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고효율 HVAC나 물관리 기술 같은 기업에 주목해야 하고요. 마지막 5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자원과 환경의 연동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AI와 물의 연동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순환경제나 물 효율성 솔루션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걸 꿰뚫는 하나의 그림이 보이네요. 미래 기술의 상징인 AI를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 즉 전력, 노동력, 그리고 물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죠. 그리고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거대한 투자의 기회가 되는 정말 흥미로운 역설입니다. 네, 오늘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동력 부족이 자동화 투자를 강제하고 동시에 그 자동화의 정점인 AI가 오히려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 수요를 폭발시키는 이런 복잡한 연결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경제안보와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혹시 과소평가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상호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결과는 없을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